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셀코 TV 투자는 60부터라는 걸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는요,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여기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한테 조금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가 빨리 침체가 끝나고 곧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되고 곧 인하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국면은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거의 미국의 금리 정책 역사상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은 그렇게 빨리 충격이 해소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큰 충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권투를 아시겠지만은 작은 펀치에 맞으면은 금방 회복을 하지만은 큰 펀치에 맞으면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 이번 국면도 그렇게 될 텐데요. 경기 침체 국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침체하지만은 지금은 리세션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짜로 리세션은 내년 정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올해부터 이제 쭉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 한은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3.5%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또 다시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마고원의 모양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꺾이는지 아닌지 보아가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시장도 지금 성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상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고 빨리 균형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 올해는 힘들고 내년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게 약간 통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연말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게 한 5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은에서 그런 액션을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KB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 연 3.5%인데 내년 한 2.5% 정도 보고 있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에도 한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과거처럼 제로금리 아니면 그 근접한 어떤 그런 초저금리로 가겠느냐? 이건 쉽지는 않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13개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곧바로 못 낮추는 것은 물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물가 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한 5%를 넘었죠. 지금은 한 4%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13개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가 5%대로 갔다가 2%대로 떨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죠.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금융시장이나 재고시장들이 사이클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떤 저금리로 가기보다는 짧게는 2, 3년, 좀 길게는 한 4, 5년 정도는
고금리라는 뭐 이 체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당장 그렇게 저금리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타날 분야고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한마디로 채권이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제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채권이 제일 크게 당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당했고, 그 다음 어딜까? 그 다음은 뭐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이제 남아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커머셜 뱅크,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은행들이 여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이제 건설 쪽에 당연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순차를 가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두 개 이제 같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부채가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아마 꽤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진 그런 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 침체기에 앞으로 나타날 그런 현상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분야는 이제 거기에 노출 많이 된 부분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상업용 건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은 언제 은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에 많이 노출된 금융회사들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선별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기타 중소형 은행들이 터졌죠.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하고 그 문제가 터졌는데요. 조금 우리나라가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부동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많이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이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덜 겁을 내고 덜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말 그 공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엄청 풀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은 많아지고 대출해 줄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기지와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에 다른 때 일어났던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런 쪽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쪽에 일어났던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은행의 리스크라는 것은 특히 미국 은행은 상업용 건물 여기에 이제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실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은행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이제 베어 스턴스가 2009년 3월에 터지고 2009년 9월에 가면은
2008년이죠. 2008년 3월에 터지고 2008년 9월에 가면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혹은 금융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충격을 주고 금방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상황에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에서 발생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뭘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이 터진 것은 일종의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나게 됐죠. 그게 약한 고리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 약한 고리일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를 가진 금융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부실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를 많이 가진 곳이 어디인가 하는 곳,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예를 들어 운용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국채를 샀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쪽에 유형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박 박사님 계시겠지만 국민은행 이런 쪽은 뭐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우리나라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융기관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익스포저를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곳, 그게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이 약한 고리라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나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부채 랠리를 이어가진 않았죠. 일부 건설사들 빼고는 비교적 뭐 안정적인 국민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소비자 이 금융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이제 연결 고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요번에 금리가 이렇게 다다닥 올랐잖아요. 이른바 고금리 태풍으로 인해서 이 약한 고리가 일부 무너졌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어난 일하고요. 2008년에 일어난 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2008년 이게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된 게 9월 15일 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집값이 이제 떨어진 걸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에 17%가 빠졌습니다. 이번에요, 이제 비슷하게 빠졌는데 작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딱 4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6%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는 이른바 모기지 부실이 촉발된 어떤 위기였다면은 이번에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이른바 아파트 값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은 되지 않죠. 역사는 차이의 반복이니까요. 반복은 되더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가계부채의 어떤 취약성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는 미국이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값은 미국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케이센 신뢰지수 한 20개 도시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빠졌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 원인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이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뭐
전세 보증금까지 하면은 3천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GDP 대비 뭐 1.5배, 뭐 OECD에서 1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게다가 또 대출도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금방 이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금융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비중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이른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닮아 있거든요.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죠. 그러면은 금융 상품이 외풍에 좀 취약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빠질 땐 더 빠져버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갭 투자에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금융 시장보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이렇게 곤두박질 쳤던 것은 이런 원인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많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비중이 높다, 또 하나는 전세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 또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하나의 유행 패턴이었다. 이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면은 마치 돛담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상향 기후제를 지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내부적인 공급 과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급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작년 이른바 미국발 고금리 쇼크, 다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좀 튼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되고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후를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생겨서 90년대 잃어버리는 이제 10년, 심지어 20년까지 접어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낸 일본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이제 인구의 고령화, 이게 이제 좀 공통점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면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왜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당연히 안 나타나죠.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부정적인 여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일본보다는 더 심하게 다가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지금 어떤 곳에서 10만 달러 전망을 하길래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도대체가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못합니다. 1인당 소득이 어떻게 10만 달러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면서 10명,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은 6명이 일을 하다가 2명이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벗어나는데 어떻게 1인당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앞으로 크게 증가 안 합니다. 일본 94년에 1인당 GDP가 4만 4천 달러였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되신지 압니까? 4만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30년 동안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생산성 미국보다 더 좋았다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은 1인당 소득이 떨어졌느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은 1인당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느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점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이
2000년에 $10,000에서 2017년에 $30,000, 지금 $34,0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1인당 소득이 $100,000 간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게 접어든다는 것. 첫째, 인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과의 공통점이고요.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접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이 90년대 위기를 겪은 것은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80년대 말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거의 140%씩 해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1.4배를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 50% 제한하지 않습니까? LTV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런 버블 없습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꺼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그런 버블의 붕괴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냐? 외환위기 1년, 2년 동안에 그냥 와장창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을 막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 10년, 20년을 구조조정을 천천히 고통을 줄인다고. 그렇게 나가면서 버블 부분을 해소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큰 버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런 버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요. 경제 규모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 규모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다른 나라도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성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또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을 보고 일본이 가듯이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추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특유한 상황을 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령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데요. 물론 이제 정해진 미래가 될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아마 전체 추세로 보면은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결국 저성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 성장률이 연간 아마 4.7%, 이명박 정부 때가 한 3.3%, 박근혜 정부 때가 한 3%,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한 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 이 부분은 일본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령화가 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사용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로봇이나 이런 걸 대체를 통해서 그래도 기업들은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런 건설이나 농업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일반 이제 뭐 간호라든지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쪽은 지금 노동력 부족 문제가 아마 좀 심각해져서 다소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본처럼 안 가도록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숙명론적으로 일본처럼 마치 그 전철을 밟아갈 거라는 것은 너무 비관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화의 얘기는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차이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있죠. 일본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우리는 여전히 일반 서민들도 아파트 사놓고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불패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데 일본처럼 과연 부동산 버블이 꺼지겠느냐? 일본 부동산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어떤 버블 붕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인구 문제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유럽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일본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거품이 꺼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진짜 뭐 20, 30년 후유증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큰 버블 붕괴는 다소 좀 일반화하는 것은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동산 문제가 저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도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또 다른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다만 너무 그렇게 공포론 쪽으로는 빠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른바 도심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이나 이런 곳에서는 결국 SOC 문제, 병원 문제 이런 어떤 문제로 도심으로 쏠려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일본도 도쿄 3개구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넘어가면 인구 쇼크 문제를 아마 체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초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초양극화 양상, 이른바 공간의 마태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양상이 일단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뭐 젊은 층이 뭐 꺼리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부터 먼저 좀 위축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정상 궤도로 간다든지 이런 약간 이게 투트랙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뭐 다 좋아질 거다, 모든 것이 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한 형태의 이른바 초양극화, 슈퍼슬림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트렌드를 파악하면 일단 섹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패는 크게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죠. 어차피 산업이라면 우리나라만 국한하면 안 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트렌드가 크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심지어 메가 트렌드라고 하기도 그래서 이게 울트라 메가 트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트렌드, 이거는 거의 울트라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지속되느냐? 적어도 50년에서 70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웬만하면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이 소리를 듣는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제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혁신은 계속 지속됩니다. 당연히 뭐 더 가속화되고 지속되고 거의 뭐 요즘 챗GPT를 보면은 거의 뭐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 특이점을 이미 언제 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술 혁신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저는 그걸 뭐 요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냥 BBC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B는 배터리. 이게 전기차라는 큰 트렌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가 중국도 그렇고 전기차 트렌드로 가니까요. 배터리가 이제 그 중에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B가 이제 바이오이죠. 바이오라는 것은 기술 혁신하고 고령화하고 이 두 개가 다 교차하는 점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바이오와 이제 헬스케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이제 C가 칩스.
입니다. 반도체이죠.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칩스는 AI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AI의 이제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중점을 혹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이 BBC, 미국도 이 BBC에 미국 정부도 역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스 이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60대 10년 동안에 내가 근로소득을 얻는 것, 뭐 평생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 현역은 좀 끔찍하고요. 60대 이 기간만이라도 꼭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면은 70세 이때부터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60세 혹은 50대 중반 이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제일 극대화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 자산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은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노후 파산이라는 이 공포로부터 저는 우리가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0대, 80대 분들하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국민연금 보니까 한 200 가까이 받으시는 것 같고 저희 나이 때, 우리 박사님하고 저희 나이 때도 한 170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받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베이스대로 그냥 잘 이렇게 끌고 나가지되 이게 이제 노후가 이제 곧 임박하니까 이제라도 재산을 뻥튀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탕주의. 이래서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조금만 저는 준비한다면은 조금은 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박사님이 전문가이시라서 박사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서 그러는데 아니 진짜 사실인데 제가 이제 수치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적정생활비가 대략 수도권 지역이 한 320만 원 하는데 이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세금을 떼야 되니까요 한 350만 원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한 150만 원 받는다 생각하고요. 뭐 아까 170, 200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200의 소득을 마련하면 됩니다. 200의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마련하려면 대략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한 350 정도 꼽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은 한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뭐 여러분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주택자산 사실은 이제 주택자산 제외하고 나 금융자산만 보니까 돈이 없는데요. 주택자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다 합쳐서 거기서 소득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 주택자산,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은 또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차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플러스 알파가 아까 제가 60대라는 중간기의 노동시장에서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근로소득을 더하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한 40년 정도의 은퇴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먼저 좀 실체를 좀 드러내 주시죠. 실체를요? 저 원래 직업이 이전에 채권 매니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제일 기본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시 뭐 박사님은 또 저요? 예감 아니신가요? 저는 리츠 쪽이에요. 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의 대상으로서 저는 리츠를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보다 리츠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앞으로 이 고령화 쇼크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아기를 안 놓고 나이가 드시면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가보다 차라리 저는 뭐 리츠가 뭐 국내 리츠든 글로벌 리츠든 리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마련하는 게 더 낫겠다. 예, 채권은 일단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뭐 확정적인 금리를 주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상한 회사채 아니라면은 뭐 원금 손실 위험은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0대 이후 노후의 자산에서는 일단 베이스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반이 약하면은 이제 튼튼한 베이스가 있으면 위에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스 자체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 채권은 이제 최고의 수비수이긴 한데 가장 단점은 이제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순위는 이쪽에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 채권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팔면은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익률이 부도만 안 나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채권을 좀 활용을 하시면은 60대 이후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때 드립니다. 이제 우량 채권이라고 예, 이제 우량 채권. 박사님 예, 말씀하시는 단순은 거고. 예, 꼭 우량 채권을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떠들까요? 하셨든 예. 아유. 역시 이제 싸울 일 없네요. 예.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펀드하고 ETF 이게 약간 주식형 펀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펀드도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생 상품도 많은데 오히려 ETF보다는 펀드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ETF는 가격이 등락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출렁거리면은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처럼 일일이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 이렇게 ETF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펀드 그냥 넣어놓고 꼬박꼬박 그냥 불입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 리츠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4에서 7%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더 없이 좋죠. 근데 리츠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레버리지를 합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 돈을 1,000만 원 갖다 넣으면은 1,600만 원치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600만 원을 빌려서 사는 것이거든요. 꼭 600만 원은 아닌데 대략 이제 그 정도 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하고 달리 이제 돈을 차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채권 위에 리츠가 캐시플로우나 뭐 가격 상승이나 미드필더로서는 뭐 최고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사실은 이거 좀 더 올리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다른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자산은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건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헤지용으로 달러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달러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좀 체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돛담배 경제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너무 원화 자산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은 분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리츠보다는 시장이 훨씬 넓고 풍성합니다. 주식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식을 패키지로 투자하는 이런 ETF를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아까처럼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칩스 이런 것들이 ETF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ETF 속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하나가 망하면은 자기가 가진 다른 기업이 이 시장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여러분들이 유동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진 시장이 주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역시 60대부터라고 하더라도 재테크 부분에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식이나 주식의 패키지인 ETF 이쪽이 빼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가급적이 여러분들의 포지션의 절반 정도는 글로벌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달러하고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갖게 되면은 미국의 애플이라는 주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달러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게 한마디로 3인방입니다. 여러분들 3인방이고요. 이게 이제 제일 기초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층, 5층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상품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테크, 60대 재테크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일종의 묶음을 가져가는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해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뭐 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환율이 지금 1300 한 1300원 역사적으로 엄청 높은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약간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그 시점이 지금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는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달러가 이제 비싸지 않느냐 그거인데요. 달러 하나만 사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와 미국 주식을 결합해서 사시면은 이 두 개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돼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비싸게 샀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미국의 주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을 이제 서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1200원대는 미국 주식하고 결합되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1300원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 박사님 은행에 계시니까 예금을 들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네. 인간이 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어떤 변동성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츠나 주식이나 달러나 다 이렇게 출렁이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안정 중심의 고정 어떤 금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저는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적금을 넣은 거고요. 은행에 다녀서 예적금이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짐작을 좋습니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하시겠죠. 운용을 하시는데 채권을 한 전체를 사도 좋고 주식을 종목을 사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서점가에 노키아 책이 쫙 깔렸습니다. 노키아를 다 배우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2008년 넘어서 노키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됐겠습니까? 애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95% 가격이 떨어집니다. 회복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대로 옆으로 기었습니다. 우리 노후에 종목을 가지면 희망은 내 거는 주가가 떨어져도 내 건 안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큰 거대 기업도 판판이 그런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떨어지고 나서 영원히 옆으로 기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셔도 종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을 하셔서 하는 것.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펀드도 다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ETF도 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펀드나 ETF나 근데 펀드가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보신 거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그래? 예, 지금 저는 그래서 혹시 여기 부동산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부동산이지 않을까. 부동산 중에 하나이겠죠. 예, 저 당연하죠. 예, 저는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박사님 공개하시죠. 어차피 요거는 저는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다 나왔는데요? 저는 좀 특이한. 연금. 연금 좋죠. 연금 좋죠. 그러니까 연금도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주택의 60%가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200만 채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대에 제가 그 자산 구조를 보니까요. 보통 재산이 한 5억 9천 정도 되는데 빚이 한 1억 2천 되고 그래서 순자산이 한 4억 6천, 4억 7천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킬까가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파트로 본 거예요. 이왕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의 노후에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파트는 그냥 우리가 집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이른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저는 바라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바로 여기서 바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또 다른 금융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를 저는 재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주택연금이 잘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올까? 월세가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역시 박사님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열정이 막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연금이라고 이름하는데 영어로 두 개 다르게 씁니다. 어떤 거는 펜션도 연금이라고 쓰고요. 어뉴이티도 연금이라고 씁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어뉴이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열심히 들은 것은 펜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종의 팟이라고 그래서요. 항아리 같은 걸 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금이라는 제도에 돈을 이렇게 계속 축적을 하신 겁니다. 어뉴이티라는 것은 애뉴얼, 매년 일정한 소득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뉴이티라고 그러거든요. 어뉴이티 중에 다양한 어뉴이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어뉴이티가 있고요. 주택연금 같은 어뉴이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민간 보험사에서 해주는 어뉴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금에서 만들어내는 어뉴이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서 만드는 어뉴이티도 있고, 리츠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일종의 안정적인 어뉴이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결국 60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대라고 보면은 20, 20, 60 이 정도 20%, 20%, 6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4대 6 보통 보면은 젊을 때는 6대 4거든요. 주식을 6, 채권을 4 하는데 이제 조금 60대에 접어들면 이걸 거꾸로 뒤바꿔야 됩니다. 채권을 6, 이제 주식을 4 정도 하는데 주식 중에서는 여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적어도 절반은 넣어라 이렇게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50대 50을 본다면 이걸 한 35 정도? 나머지는 그냥 5 정도, 5% 정도. 근데 60대 넘었으면은 저는 요걸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다만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안 했잖아요. 위기 때 그때 소인 전략으로 위험 자산에 배팅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5대 5로 당장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 인생에 아마 마디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분수령이 있어요. 언제? 퇴직할 때. 퇴직할 때는 캐시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계획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로 좋은 거 살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이 거의 뭐 100%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50대 50으로 가져가면 좋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셀코TV 투자는 60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